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전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20번째 시간으로 라이브 오브 파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오브 파이. 영화 중독자 영화를 보고. 라이브 오브 파이는 파이라는 아이가 바다에漂流하게 되면서 바다에서 생존하게 되는 생존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된 미어캣들이 바글바글한 식인섬은 사실 부패에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보트 위의 시체들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식인섬 전체 형상이 누워있는 사람의 형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몽환적 분위기를 강조하거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파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영화 초반부에서 어린 파이가 여러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 중에서 비슈누 신은 우주의 바다를 떠다니며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어캣들이 사는 섬의 형상이 바로 누워있는 비슈누 신의 형상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떠다닌다는 부분에서도 공통적입니다. 신과 기적에 대한 믿음을 다루는 것이 소설과 영화의 주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파이 앞에 나타난 떠다니는 인간 형상의 섬은 거짓말이나 환각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구원한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고 기적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이야기와 현실적이지만 잔인하고 믿고 싶지 않은 두 번째 이야기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첫 번째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류 이야기에서 눈먼 조난자와의 조우 에피소드가 생략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원작에서도 잔인한 묘사가 많고 눈먼 상황을 영상 매체로 옮기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두 번째 이야기와 그대로 대입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삭제된 듯하다. 파이가 화자로 설정된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파이가 작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바뀌었다. 그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선택은 작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어느 쪽으로도 믿을 수 있는 결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캐나다인 작가가 파이의 생존에 대한 일본 보험사의 보고서를 읽는데 그중 마지막 문장의 내용도 이러한 결말을 뒷받침한다. 내용상의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영화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표류 이야기에서 파이의 변화나 행동 양상이 원작에 비하면 많이 순화되었다. 참고로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식인을 한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화의 숨은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주로 파이가 그것을 했느냐의 여부에 쏠리는 기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영화가 초반에 지루할 수 있지만 화려한 그래픽과 눈이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어젯밤엔 한번 봐야지 라며 생각했던 영화 라이브 오브 파이를 보았다. 평소 인도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영화만큼은 보고 싶었다. 호랑이와 한 배에 탄 사나이 얼마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소인가. 근데 포스터가 너무 심오한 느낌을 준다. 무거울 것만 같고 심오할 것만 같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도 쉽게 봐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것 봐. 어쨌든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보면 어린 시절의 주인공에게 매우 친근감을 느낀 것 같다. 세 명의 신을 믿는 어린아이, 아버지의 꾸지람과 형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심지까지, 그리고 그러한 아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엄마. 요즘 어떤 영화를 봐도 아이들의 당당하고 꿋꿋한 모습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응원해주고 싶다. 아니 응원한다. 그래 그래야지 기죽지마.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돼.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고 규제하고 컨트롤하려 한다.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각까지 아이들은 이미 온전한데 말이다. 물론 생활습관이나 예절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상상력 혹은 무엇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픈지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 아이들 본인의 것이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인격이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주인공은 리처드 파커 호랑이와 한 배에 살아남게 된다. 사실 영화 초반에 리처드 파커와 인사하려는 주인공 모습을 보고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호랑이와 소통을 하고 교류하는 과정들을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처럼 주인공은 호랑이와 대치하며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호랑이가 바다에 뛰어들어 생선을 사냥하는 장면, 헤엄쳐 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리처드 파커하고 부르면 뛰어오는 모습, 생선을 사냥하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침을 삼키는 모습들, 정말 자연은 위대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답고 무서울 만큼 위대하지 않을까.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 동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 이 세 요소가 어우러져 우리는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느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더 우선인 것도 없다. 더 위인 것도 없다. 우린 모두 다 한 선상 위에 있는 하나의 생물일 뿐이다. 동물도 인간도 그리고 자연도. 마지막 반전을 생각하며 주인공이 말했다.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리처드 파커가 밀림에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본인에게 나간다 하고 인사할 줄 알았는데 파커는 그러지 않았다고. 파커는 한참 밀림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고. 마지막 반전이 밝혀졌을 때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인공이 이 장면을 왜 만들어냈을까? 이 장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을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지금도. 결국 리처드 파커가 주인공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파커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참을 밀림을 바라보는 장면은 그 주인공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험난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뒤로 한 채 본인만의 이야기로 기억하기로 결심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주인공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파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더 알고 싶다. 사람은 믿음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 믿음이 옳고 그르건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본인만이 판단하는 것이다. 요즘 많은 것을 배우며 참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냐는 것이다. 예시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에게 가족 모두를 잃은 경험, 눈앞에서 엄마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인간의 잔인함을 두고 봐야 했던 그런 끔찍한 경험은 사실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끔찍했던 경험 떠올리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경험, 그래서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것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처럼 본인만의 의미로 본인만의 이야기로 남겨둘 것인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될 만큼 힘들고 괴로운 기억. 나는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래서 그래. 그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걸로만 엮는 것. 사실 그러려고 마음먹으면 세상 모든 일 다 엮을 수 있다. 끝없이 안 좋게. 그리고 그 부정적인 기억은 어딜 가나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엮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능력자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엮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를 뿐더러 그 방면으로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그때 그 경험으로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어. 그 경험 덕분에 그렇게 의미 있는 경험은 나의 자양분이 되고 나를 성장하게 한다. 나의 지혜가 되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다. 그렇게 이어진다. 한 가지 경험을 때문에로 바라볼 것인가, 덕분에로 바라볼 것인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질문한다. 어느 스토리가 마음에 드는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지는 오롯이 본인에게만 달려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